진짜 미래 도시를 보여준다기보다도 현 시대를 풍자하기 위한 은유다. 풍요로운 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과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융합이 되었다. 그리고 꼭 네온사인은 꼭 깜빡거려. 이제 블레이드 러너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펑크 2077의 나이트시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셜록 현주를 구독해주시는 분 중에서 많은 부분이 댓글에다가 게임 속에 있는 도시와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달라, 그런 얘기를 많은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거가 이 나이트시티였습니다. 몇 년 전인가, 한 1, 2년 전에 되게 유행을 했던 사이버펑크 엣지 러너라고 하는 되게 히트친 영화도 있고, 저도 역시 저희 큰아들이 너무 강하게 추천을 해서 봐서 되게 많은 여운이 남게 봤던 그러한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나이트시티를 보면은 미국 서해안의 LA와 샌프란시스코 사이쯤 어딘가에 있는 가상의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시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 도시를 구상을 했다고 해요. 이 나이트시티의 소속은 미국 중앙정부 혹은 독립주 연합,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자유도시라는 설정으로 되어 있고요. 관리는 초거대 기업인 아라사카와 밀리테크의 세력이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 두 회사 모두 군수산업 베이스로 갖고 있는 데라고 해요. 면적은 75제곱킬로미터. 강남구 서초구 면적의 합이 약 86제곱킬로미터니까 사실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인구는 약 700만 명. 거의 서울시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강남 서초에 다 모여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밀도 높은 거죠. 강남구 서초구의 현재 인구를 합치면 약 137만 명이니까 6배 정도가 더 밀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76년에 살인 건수가 7,000건이 넘습니다. 서울시 2022년 살인 건수 104건입니다. 엄청 많네요. 깜짝 놀랐는데 생각보다 많은데? 그러니까 이 서울시 2022년 살인 건수 104건에 거의 이게 몇 배입니까? 70배? 이 정도 되는 그러한 설정입니다. 한마디로 디스토피아한 거죠. 이거보다 밀도 7배 높다고, 6, 7배 높으면 햇빛도 안 든다는 얘기인 거고, 살인의 위협이 70배가 더 높다. 그냥 걸어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물론 서울시가 면적은 이거보다 훨씬 크니까 비율을 하면 70배보다 더 되는 거네요. 도시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이러한 상태입니다. 사이버펑크는 사이버네틱스와 펑크의 합성어입니다. 사이버네틱스는 기계화된 그런 뜻이고요. 펑크는 약간 암울한 세상, 사이버펑크가 그런 기계화된 암울한 세상을 얘기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이버펑크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제일 처음 들은 거는 1992년도쯤? 그때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키라라는 만화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미래 도쿄, 그러니까 네오 도쿄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핵전쟁 이후의 모습, 초능력자 나오고, 여러 가지 멋있는 그런 전자기기들도 나오고,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 훨씬 앞서가지고 뉴로맨서라든지 여러 가지 SF 작가들의 작품들 있죠. 영화화 됐던 거는 여러분들 코드명 J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쪽 업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영화 배우라고 하는 키아누 리브스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 나왔던 겁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인간과 기계가 점점 융합이 되어가는 그런 약간 하이브리드 되어 있는 새로운 신인류의 탄생, 그러면서 미래 배경이고 조금 더 디스토피아적인 것들,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초거대 기업들이 나오고, 그게 국가보다도 더 위에 상위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개인은 보호받지 못하고, 이런 배경들이 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팽배했던 것들이 일본이 전후에서 복구되면서 버블 경제를 거치면서 그 맞았던 세대들이 풍요로운 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미래에 대해서는 약간 불안과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이게 융합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게임이죠, 사이버펑크 2077의 이 배경으로 나오는 도시를 보면은 나름 역사도 있고 있을 법한 그러한 도시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을 보시면은 다 사막지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특별하게 물과 나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좀 어려운 곳이었을 거고,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냥 인천 항만 그런 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으로 부두 같은 거 만들면서 점점 바다하고 접하는 면적들이 늘어나서 저런 피어라고 하죠. 저런 것들이 생겨나고 바다와 만나는 접촉면들이 늘어나게 하면서 이런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인공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요. 가운데에 센트럴 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시티 센터 쪽인데 코퍼레이티브 플라자라고 해서 주요 이 아라카시의 그 사옥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도시에 가더라도 베를린이나 이런 데 지어지는 소니 센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런 건물들이 저런 약간의 코트야드 같은 거를 만들면서 형성이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가든5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 흥미로운 게 여기 보면은 종합운동장 같은 동그란 건물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도시라고 한다면은 보통 저러한 시설들이 하나씩, 우리나라로 치면은
잠실 메인 스타디움 같은 거죠. 당시에 우리 올림픽 할 때 잠실 쪽은 거의 허벌판이었으니까 도시의 최외곽에는 항상 스타디움이 하나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큰 땅을 확보하고서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규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 최외곽에다가 그런 메인 스타디움을 만들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뭐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리틀 차이나라고 있네요. 그죠?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항상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보스턴에도 있고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우리가 도시가 만들어질 때 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이 중국 사람들이 되게 저임금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에는 링컨 터널 같은 걸 만드는 노동자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갔고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로 뭐 금문교나 이런 거 만들 때 중국 노동자들이 많이 갔고 노동자의 임금이 싸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도시에 섞여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자기네들처럼 모여가지고 자기들만의 개토를 만들고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는 그 도시 안에서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지는 거는 되게 안 좋은 영향들이 많다고 도시 계획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거의 경제적으로 지하경제가 너무 활성화돼서 돈이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지역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저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에도 보면 이 차이나타운이 중심부하고는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차이나타운 같은 그러한 도심 슬럼가들이 먼 데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먼 데에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자동차나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기엔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슬럼가는 도심에서 되게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맨하탄이 있다면은 뭐 할렘 같은 경우도 멀지 않은 곳에 있죠. 차이나타운도 남쪽에 멀지 않은 곳에 있고 그래서 그러한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것들은 주로 옛날에 이미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시가 확장되기 전부터 자리를 잡게 되죠. 어머 여기 왓슨이라고 있네. 왓슨 디스트릭트가 있네. 우리가 이제 여기 모여서 하는 거야? 그리고 아라카사 워터프론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디스토피아적이라고 한다면은 해외 무역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간에 저런 피어가 있고 아라카시 워터프론트가 여기 엄청나게 이 큰 공장 건물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이 바닷가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무역이 많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배경은 그런 사회는 아니잖아요. 해상 무역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헤이우드 여기는 약간 부자 동네인 것 같은데요. 깽단이 차지하고 있는 도시예요. 웨스트브룩 그러네. 여기만 녹지야. 자연이 여기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런 콜로라도 사막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녹색 골프장 같이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엄청난 물을 뿌려가면서 이 녹지를 만들었다는 얘기고 여기만 제일 부자 도시겠죠. 부자 동네. 그리고 그 옆에 재팬타운이 있네요. 재팬타운 좀 잘 사는 데 있네. 좋은 동네. 자, 그럼 실제 게임들 한번 볼게요. 1인칭 시점으로 가는군요. 엄청 넓네. 이 가정은 왜 이렇게 넓어? 거의 한 80평짜리 아파트인데 유리창은 프레임 없이 저렇게 큰 울트라 사이즈로 돼 있고 저런 거에 어떻게 보면은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블레이드 러너잖아요. 그 블레이드 러너가 영화에서 평가받는 거가 빛을 쓴 효과가 독특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독특하냐? 움직이는 빛을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극장에서 영화를 보시면 많은 부분이 밤낮으로 나눠서 되는데 낮 시간 동안에는 내추럴 라이트니까 고정된 빛이고 밤이 돼야지 이제 광원들이 움직이잖아요. 자동차 헤드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 블레이드 러너는 거의 제 기억에도 낮 시간 풍경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밤에 실내에 주로 되게 어둡고 인공 조명만이 있고 그거 자체가 딱 봤을 때 진짜 우울한 그러한 자연이 없는 공간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의 일상과는 다른. 거기서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자연은 비밖에 없어요. 막 비 내리는 장면.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캘리포니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상기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2000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이네요, 여기. 2000세대가 저 건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현재 제일 큰 아파트 단지가 헬리오시티라고 있어요. 가락동 옆에. 거기가 10,0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1만 세대,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단지가 한 4,900세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2,000세대라고 하면은 거의 웬만한 사이즈의 아파트 단지 하나인데 그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제가 얼핏 보기에 딱 보면은 2,000세대가 저 안에 들어가려면은요, 저기는 고시원보다 작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까 보셨던 일반적인 아파트는 거의 80평 정도의 면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선 좀 괴리가 있는 거. 거의 펜트하우스에 사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리고 2,000세대가 저 넓은 폭의 복도에 살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어우, 엄청 넓어.
아마 게임을 만들려면은 저게 실제 상황에 맞게끔 사이즈를 줄이면은 이게 활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띄엄띄엄 놓고 내가 이 장면 보고 저 장면 보고 그래도 초당 그 간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리얼리티에서는 사실은 이 정도 간격으로 가게 배치하면 거의 망한 가게인 거죠. 임대료 엄청 비싸거나. 저소득층과 중산층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있는 지역이래요, 여기가.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고소득층이 여기 올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살인의 위협이 서울에 몇십 배에 달하는 이 지역에 올까? 이 사람들이? 얘네들은 총 맞아도 안 죽으니까 고소득층자는 사이버펑크로 돼 있어서. 지금 보면은 요 오른쪽에 요 약간 이렇게 캔틸레버처럼 튀어나온 저거는 실제로 저런 건물이 60, 70년 전인가 이태리에 지어진 게 있어요. 밀라노에 가면은 저런 건물들이 물론 콘크리트로 만든 거지만 역시 내가 볼 때는 이 풍경에서는요, 아까 도시 얘기할 때 강남구 서초구인데 인구는 7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NPC들이 이거보다 한 100배는 더 많이 있어야 말이 될 것 같아. 너무 썰렁한 그러한 도시인 것 같아. 이거는 거의 LA 수준인데 인구 밀도가. 야, 근데 이런 게임이 실시간으로 이런 배경이 렌더링 된다는 게 신기하다. 여긴 되게 좋네요. 차이나타운인가 보다. 여기 햇빛이 쨍하네요. 항상 이런 디스토피아를 보여줄 때 제일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차를 위로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를 위로 다니게 하면은 우리는 빠르게 다니는 물건을 봤을 때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또 하나가 위에 다니는 걸 볼 때 두려움을 느낀대요. 그래서 막 들어온 택시들이 하늘을 왔다 갔다 할 때 그게 사람들이 더 심리적 위압감을 느낄 것이다. 그게 이제 김경일 교수의 얘기예요. 인간은 새나 이런 자기를 위해서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공포를 느낀다. 근데 그 엄청나게 거대한 기차들이 나보다 위에서 이렇게 다닌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은 사이드워크를 걷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풍경은 아닌 거죠. 맨날 포장마차 나와. 상상력이 너무 블레이드 러너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아. 네온사인 이거는 80년대나 퓨처리스틱했지. 이건 너무 옛날 아니야? 그리고 꼭 네온사인 꼭 깜빡거려. 몇 개 고장 나가지고 뻔해. 이제 홍등 저거 맨날 나오는 거고 저거. 상상력이 너무 부족한데 새롭지는 않은데요. 분명히 더 좋은 뭐가 있을 텐데. 저런 거 바닥에 신문지 같은 거 굴러다니는 거 보면 내가 뭐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신문지는 없네. 이 시대에 뭐 신분을 인쇄를 해가지고 보지도 않을 거고. 근데 되게 지금 우울하네요, 도시가.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백룸 얘기하면서 공간을 완성하는 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어떤 공간이든지 간에 되게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텅 빈 도시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같거든요.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NPC를 넣을 수 없으니까 약간 도시 전체가 되게 황량하고 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백룸처럼. 이게 아라카시하고 같이 쌍벽을 이룬다는 그 회사 사업. 그냥 1990년대 도쿄를 보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가장 특징적인 거가 저는 왜 인간이 자꾸 기계하고의 융합을 꿈꾸는가,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서 유기체로 산다는 거는 한계잖아요. 언젠가는 죽고 내가 삶의 유한함 같은 것들은 그냥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거의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주체적으로 바꾸려면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계하고의 융합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많이 쓴다든지 하는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의 기억과 나의 기록 같은 것들을 가상 공간 안으로 더 확장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기계하고의 융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꿈꾸는 거에 극단으로 간 게 이런 사이버펑크, 엣지 러너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내 몸의 일부를 계속해서 바꿔나가면서 기계 생태계하고 유기체 생태계를 융합시키려고 하는 내 몸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려는 것, 그게 미래 인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가정 이런 거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꼭 그렇게 해가지고 엔딩이 항상 디스토피아로 끝난다는 게 좀 뭐랄까요, 그런 식으로 기계하고의 융합을 통해 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나이트시티하고 조금 전에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는 사실 나이트시티보다는 블레이드 러너가 훨씬 더 리얼리티가 사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인구 밀도라면 이 정도여야 되는 거고, 그 빌딩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빌딩의 스케일도 그렇고 그 밑에 부분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이트시티는 게임이기 때문에 좀 휑해 보였다. 그러니까 그 강남구 서초구만한 도시에 700만 명의 인구가 살려면은 필요한 건물의 규모나 밀도가 있을 텐데 그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나이트시티는 거의 일산 정도의 밀도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공각기동대. 이것도 예술이죠, 진짜. 이게 몇 년도죠, 이게? 95년. 그러니까 공각기동대와 블레이드 러너와 이런 거의 공통점이, 미래 도시는 밀도가 높다라는 거 설정하고 가는 거는 다
기정사실인데, 그러면 현대 도시에서 롤모델로 삼고서 약간 벤치마킹을 할 도시가 필요한데, 그거가 대표적인 게 저는 홍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이 고스트 인 더 쉘인 것 같아요. 공각기동대에 한자로 돼 있는 간판이 많다라든지, 아니면은 비행기가 되게 낮게 도심 속을 내려간다든지, 그걸 밑에 빌딩 사이로 바라보는 풍경, 이런 거는 그냥 홍콩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오래된 건축물과 새로운 간판들이 막 덕지덕지 오버랩 돼가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훨씬 현실감 있게 잘 그려졌던 것 같아요. 이 공각기동대는 조금 저런 어마어마한 로봇들이 만들어지는 사회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로봇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로봇을 써서 청소할 생각은 안 하나? 지금 그거는 의아해. 저거 도시 정비 같은 거 그냥 로봇 써서 하면은 저거보다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을 텐데, 도로에 사이니지나 간판이 저 정도의 로봇을 만드는데 저걸 아직도 저러고 쓸까? 그러니까 그런 갭이 좀 느껴져요. 그거는 뭐 블레이드 러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정도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SF라고 하는 거가 진짜 미래 도시를 보여준다기보다도 현 시대를 풍자하기 위한 은유다, 현 시대를 풍자하기 위한 동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완전히 퓨처리스틱하게 가게 되면은 갭이 너무 크니까 저런 것들을 흔적으로 남겨놓은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뭐가 마음에 안 드냐 하면은, 여기서 어쨌든 뭐 슈팅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공간이 너무 넓어.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얘기는, 내가 적이 나타났을 때 이미 좀 미리 준비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리얼리티하고는 너무 좀 갭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공간감의 정도가 이거보다 곱하기 10 정도는 더 복잡하고 밀도 있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제가 그 리얼 엔진으로 만든 것들, 최근에 테스트한 것들 보면은 뭐 청계천 일대 이런 데 막 재현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면 거의 뭐 똑같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이제는 제가 바라는 거는, 이 게임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블레이드 러너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냐. 맨날 뭐 하면 반지의 제왕하고 블레이드 러너를 벗어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판타지는 맨날 반지의 제왕이고 SF는 맨날 블레이드 러너야. 그게 지금 몇 년도적 얘기입니까? 거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저보다는 전문가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위에 의사결정자들이 그걸 허락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반지의 제왕이나 블레이드 러너 아닌 걸로 갖고 오면은 막 그 위에 상무님이 막 싫어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오늘은 사이버펑크 2077 나이트 시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